안녕하세요. 헬스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지난주까지 좀 비가 내렸는데 이제 그 지난주 후반부터는 무더위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뉴스를 보니까 온열질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수분도 섭취하시고 또는 야외 활동을 좀 그래도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꽤 뜨거운 증시 측면에서 보면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말 사이에 최근 2주 동안 지속이 됐던 미국과 이란 간의 공방이 다소 좀 완화되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원유 선물 시장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브렌트유라든지 또는 WTI 원유 선물 가격이 각각 전일 대비 6% 넘게 하락을 하면서 안정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유가 상승과 함께 더불어서 나타났던 게 금리 상승이었잖아요. 근데 금리 하락폭은 다소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지정학적이라고 하는 이 위험 요인 자체가 이 위험 프리미엄이 다소 낮아지는 상황에 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죠.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오늘 국내 증시 출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좀 다소 감안될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지난 금요일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한 주가 기업들의 주가 하락도 좀 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일단 이번 주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보면 이번 주 꽤 굵직한 이벤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7월 말 8월 초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에서도 빅 이벤트들이 있고요. 또는 통화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서 연준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굵직한 이슈들이 몰려있는 한 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는 중국판 D램 업체죠. 창신메모리라고 하는 CXMT가 과창판에 신규 상장할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약 8%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D램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3강 구도가 되어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게 3강 체제가 되어 있는데 이 글로벌 3강의 균열을 약간씩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CXMT다라고 보면 되겠고,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가 28, 29일 양일간 있을 예정이고요.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29일 날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플랫폼스라든지 또는 애플이나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대형 빅테크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이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꽤 중요한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있는 한 주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러니까 지지난주였죠. 레버리지 ETF, 국내 상장되어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책, 규제 또는 보완책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탁금 상향과 관련한 부분들이었거든요. 기존의 예탁금이 1,000만 원이었다고 하면 이걸 3,000만 원까지 늘리는 아니었는데, 이거는 조기에 시행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단에서 보면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 일단 이제 2분기 미국의 이 GDP 성장률 소포치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된 미국, 그리고 또 유로존 2분기 성장률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슈는 뭐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이 꽤 큰 폭의 등락을 이제 보이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와 관련한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지정학적 이슈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좀 더 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6월, 7월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역시 변동성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증시의 현재 변동성 상황을 한번 준비한 자료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가 6월 중순 고점 대비로 보면 거의 3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보통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기술적 약세장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찌됐건 이번 6월 고점 대비로 30% 가까이 하락을 한 시점에서 물론 지난주 후반에 들쑥날쑥한 이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 25% 이상 하락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약세장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20% 이상 하락했던 시점이 언제가 있었느냐라고 보면 작년 4월이었죠. 네, 2025년 4월 불과 이제 1년 3개월 남짓한 기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까마득하죠. 이때 저점이 코스피 저점이 2284포인트였습니다. 2284포인트였고 이때 지금 고점 대비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시점, 이 고점이 얼마였었냐면 종가상으로는 대략 한 9114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장중 기준으로 보면 9385포인트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지금 현재쯤 대략 한 6800포인트 되니까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큰 변화를 겪어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 직전으로 가게 되면 2022년 10월 정도인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연중 내내 고점 대비 한 35% 정도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역시 긴축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미국의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이런 사이클 구간에서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전 시점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과거에 위기라고 했었던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여기는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또는 2022년과 같은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시스템적 위기 상황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상황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시스템적 위기와는 좀 다른 양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좀 급증했던 레버리지 투자라든지 또는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수급 쏠림, 이런 부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의 조정은 이런 쏠림과 관련한 부분들이 다소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일단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와중에 국내 증시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투자도 많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서 레버리지 투자도 상당히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 국면에서 약간 이러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규모가 다소 좀 완화되는, 진정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과거와 좀 비교를 해보면, 그 조정폭 자체 또는 감소폭 자체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그러니까 이 조정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레버리지 투자가 좀 더 완화된다라든지 또 이 규모 자체가 감소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지금 디레버리지 끝나느냐에 대한 고민이 꽤 큰 상황이기도 해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좀 주목한 질문은 뭐냐면, JP모건에서 한국 자산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순자산이 6월 말 500억 달러에서 현재 180억 달러까지 약 75% 축소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디레버리징이 끝났다. 거의 적정 수준에 와서 끝났다라고 평가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은 제가 봤을 땐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논쟁의 여지가 있느냐? 디레버리징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 여기 나온 순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투자자들의 누적 순유의액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보유자산의 누적 평가 손익이 있어요. 그걸 잘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오른쪽 하단 그래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5월 27일 날 출시가 됐잖아요. 5월 27일 날 출시가 됐는데, 이 출시된 이후에 거의 뭐 시장이 매기 역할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이 우리 전체 시장에 가장 많을 때는 50%를 훌쩍 넘기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날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거래 대금이 전일 대비 약 20조 원 정도 하락한, 둔화된 그런 영향도 있기도 했었지만,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은 일단 코스닥 시장 전체 거래 대금 대비 한 3, 4배 정도 많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순자산 추이를 보면 바로 이제 여기에 나타나거든요. 원래 이제 연초에 보면 제가 이제 그래서 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를 합산한 거예요. 합산한 거라고 하면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도 CSOP에서 나온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어떻게 보면 홍콩 인덱스 ETF보다 더 큰 AUM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아마 포함해서 계산한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국내 것만 이제 가져왔거든요. 국내 것만 가져왔는데 연초에 레버리지 ETF의 AUM이 9조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쭉 상승을 하면서 원래 기존에 있던 거가 23조 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신규로 잡힌 거는 전부 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AUM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점이 6월 25일이에요. 이때는 기존에 있는 것과 신규로 들어온 거 합쳐서 약 41조 원이었는데 지금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보면 25조 원까지 감소한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신규로 들어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AUM도 보면 10조까지 이렇게 감소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감소가 어떤 부분에서 나타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디레버리지, 정확한 의미에서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순유입액도 같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순유입액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팔았다 샀다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출시일 때 약 4조 6천억이었고 6월 25일 고점일 때 10조 8천억이었고 지금 16조 3천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7조 원이라고 감소한 부분은 무엇 때문에 감소했느냐라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4조 6천억까지 갔던 플러스 평가 차익이 지금은 마이너스 6조라고 하는 평가 손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디레버리징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 이제 한 1년 동안의 상황을 살펴보면 레버리지에 약간 질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시장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레버리지 지표가 바로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1년 사이에 크게 급증한 모습이 있었고요. 실제 이제 지난 6월 중에는 고점이 38조 6천억까지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 33조 원까지 지난 한 3, 4주 동안에 3조 6천억 정도 신용융자 잔고가 감소를 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저희가 맨 첫 장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로 보면 한 14% 정도 감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있어서 이 레버리지, 즉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한 부분에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전반적으로 같이 증가한 부분이 아니라 소수 특정 종목 몇 개만 증가한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 신용융자 잔고의 증가율인데 이걸 작년 5월 말 대비로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이 중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얼마만큼 늘었느냐,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전체 시장은 얼마만큼 늘었느냐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보시면 어떻죠? 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 쏠림이 시장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런 B2 또는 신용융자 잔고단에서도 상당히 급진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최대값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면 전체 시장 신용융자 잔고가 78% 증가한 반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합산 883%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전체 신용융자 잔고는 제가 줄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최대값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 신용융자 잔고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9.4%였거든요. 그러니까 29%였는데 지금은 얼마냐? 31.4%예요. 근데 이게 1년 전, 그러니까 2025년 5월 말에는 얼마였느냐? 6%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에도 이렇게 상당히 좀 집중되는, 수급이 집중이 되는 모습들이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는 제도권 레버리지라고 하면 비제도권 레버리지도 있어요. 그 비제도권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건 이제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조달하는 거죠. 그리고 카드론, 스탁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7월 들어서 금융감독원에서 스탁론 부분은 좀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스탁론이 온라인 연계 투자 자문업자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 보면 작년 연말에 대략 한 5,237억 원이었고 지금 거의 9천억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저점이 2284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작년 연말 코스피 지수가 4200포인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도 꽤 큰 폭으로 올랐어요. 꽤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크게 이제 점프하는,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기도 했고, 올 상반기에도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레버리지 투자가 증가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증권사마다 어떻게 보면 증거금 상향이라고 하는 그런 자체적인 대책들을 내놓기도 했고, 또는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 시스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관리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실제 6월까지만 하더라도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가 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러니까 증시가 한 번씩 이렇게 출렁거릴 때마다 증가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7월 들어서는 그 규모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증시가 고점 대비 하락하는 폭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매매 나오는 비중이 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현재 최근 5일 평균 미수금 반대 매매 비중이 고점 매매는 한 6%, 7%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 중반대까지 현재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근 20일,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다른 주요 국가들 간의 실현 변동성을 한번 비교해 보면, 왼쪽 방금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단 다른 국가들 대비했을 때 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월스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역대급 변동성 자세에 있습니다 라고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이 왼쪽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최근 20일 실현 변동성을 연율한 데이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국가들 미국이나 일본, 대만, 중국, 여기는 이제 각 국가별 이제 대표 지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랑 좀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이넥스트 50지수, 즉 과착판 50지수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차이넥스트 지수보다도 훨씬 더 큰 폭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어찌됐건 고점 대비 다소 좀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가 이제 보통 볼 수 있는 지표들이 VKOSP 이런 지표들이 있죠. VKOSP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변동성 장세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는 체크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주 후반부터 원래 이제 연중 내내 보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 외국인들의 연간 누적 수급 동향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연초 대비로 보면 거의 한 170, 80조 정도를 팔았어요. 네, 계속 순매도 우위의 모습을 좀 보이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료를 이제 금요일날 작성하기 때문에 목요일까지는 매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일단 KRX 기준으로 보면 대략 5조 4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샀었고, 그리고 MXT까지 포함을 하면 7조 넘는 자금을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이거는 지난주까지 보면 올해 전체 총 30주간 중에 외국인들이 상 주간은 딱 7번밖에 없었거든요. 7번밖에 없었는데 그 7번 중에 가장 많은 누적 순매수를 기록했던 시점이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일단 이제 매도를 하면서 좀 매도 압력이 좀 꽤 크게 나오면서 금요일 누적 기준으로 보면 주간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가 한 2조 5천억까지 좀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2조 5천억이라 하더라도 주간 기준으로 보면 순매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계속 하락 일변도에서 약간 브레이크가 생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증시 반등의 키는 궁극적으로 이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럼 외국인들은 어떤 업종들을 샀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른쪽 그래프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이익과 그리고 외국인 수급의 모멘텀이 같이 동반 개선되는 업종들을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이쪽이 1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순위이고, 그리고 이쪽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2순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역할, 영향 이런 부분이 이제 막대하죠. 보면 지난 주간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만 거의 4조 원 넘게 순매수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일단 제외를 하고 반도체는 여기는 이제 따로 작성을 해놨어요. 나머지 업종들 중에서 어디가 좀 좋아졌느냐라고 보면 뭐 IT 가전이라든지 화장품이나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쪽이 외국인 수급의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이익점 향후 12개월 선행 이익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뀐 최근 이제 6월 말 대비로 보면 바뀐 업종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업종에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수세가 확인이 되는지의 여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각 업종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급이 집중되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또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빅테크의 실적과 FOMC 회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올해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할까 말까에 대한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게 거의 지금 왼쪽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중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한 번 올릴 것 같니, 두 번 올릴 것 같니,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베팅을 하게 될 텐데 최근에 한 번 올릴 것 같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좀 내려오고 있고 두 번 올릴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중동 분쟁.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위에는 호르무즈 해협, 아래는 바브엘 만데버 해협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이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막히게 되면 전 세계 해상 물동량 또는 해상 원유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 경기 침체 압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유가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을 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을 시중금리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FOMC가 이걸 일시적인 상황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상황으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가가 6% 넘게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지금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내려오긴 하지만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지난주에 4.6%에서 지금 현재 4.58% 그러니까 2bp밖에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조금은 이런 부분들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앞에서 가격 변동성이 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영약 2차, 3차 파급 효과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저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번 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뭐 애플 여러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알파벳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실적을 내놨지만 중요한 거는 너무 투자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FCF가 처음으로 이제 분기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전환했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현금이 그러니까 현금 창구가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반도체 업체들의 이 현금 창구는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아마 이렇게 크로스되는 그래프를 여러 차례 이제 보셨을 텐데 그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S&P 500 전체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를 분류를 해본 거거든요. 분류를 해본 건데 일단 반도체와 하이퍼스케일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의 비중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하이퍼스케일러는 아주 그냥 쪼그라들지 못하다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큰 폭으로 감소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건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의 움직임과도 같이 관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업체의 이익에 아주 큰 관심을 좀 갖고 있다. 다만 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담보되는 건 무엇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적극적이고 큰 폭의 설비 투자, 즉 캐펙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지난주에 알파벳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올해 연간 캐펙스 투자 규모도 늘렸거든요. 상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오는 이제 모습들을 보이긴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같이 갖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 벌써 2년, 3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의 뭐 구조적인 흐름이에요. 이 구조적인 흐름 속에서 누가 앞으로도 이 현재와 같은 흐름에 돈을 벌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죠. 즉 시장에서는
ROI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관점에서 보면 약간 최근에 시장의 시각이 변화해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계속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지난주 동안 그 전에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70%, 80% 이렇게까지 올라간 사례가 없었죠. 올라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하이퍼스케일러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런 점들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꽤 시간이 길었는데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